반갑습니다. 이번 일반 물리학 실험에서 힘의 평형 실험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 실험은 힘의 평형을 고려해보는 그런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두 개가 있네요. 힘 그리고 평형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는 순서대로 해볼까요? 순서대로 힘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볼 거예요. 힘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냐? 음, 우리가 그냥 뭔가 머릿속에 상식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개념과 유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PPT에는 강체라고 그냥 표기를 했는데요. 사실 모양의 변형에도 힘이 관련이 되죠. 근데 저희는 지금 물체 운동에 관련된 힘을 얘기하고 싶으니까 일단은 저는 일부러 강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강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양이 변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rigid body라고 하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강체가 어떤 존재할 때 그 강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물리량, 그러한 상호작용을 force라고 합니다. 그래서 force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뉴턴이안 이퀘이션을 따르죠. 그러니까 뉴턴 방정식. 그러니까 F equal ma. F equal ma에서 a가 이제 물체의 가속도. 가속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에 따른 물체의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그죠? 미분이죠. 쉽게 말해서. 속도의 미분. 그래서 어떤 두 양 간의 관계식, 그냥 1차 관계식. 어떤 값 a라는 값에다가 m 숫자를 곱했더니 f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머리 위에 뭔가 이상한 화살표를 하나 쓰고 있네요. 이 화살표가 저 멋있으라고 씌워놓은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친구들은 저런 화살표를 꼭 머리에 써야 해요. 어떤 경우에 화살표에 머리를 써야 되느냐? 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몸무게, 키 그런 것들은 그냥 크기만 있으면 돼요. 아, 너는 키가 얼마야? 뭐 100, 뭐 180이야, 뭐 190이야, 뭐 그러기도 하고 또는 너의 몸무게는 뭐 100kg야, 200kg야 이렇게 어떤 그냥 숫자의 양만 제시하면 되죠. 막 무슨 너의 그 몸무게는 서쪽으로 200kg야. 그럼 이상하죠. 하지만 힘은 뭔가 크기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크기가 유일하게 힘 하나를 결정해주지 않아요. 어떤 말이냐면 어, 힘의 크기가 여러분들이 센 힘을 세게 해서 맞을수록 아픔이 크니까 힘을 아픔의 크기 같은 거라고 하면 내가 100만큼 맞았는데 100만큼 아파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힘은 유일한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픔의 크기가 100이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맞았는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정수리를 맞아서 그쪽 방향으로 와서 맞아가지고 100만큼 아플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와서 맞아서 100만큼 아플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힘이라는 양은 크기도 필요하지만 그 물리량의 방향이라는 것이 정의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물리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아무튼 이제 사실 벡터에 대한 좀 더 펀더멘탈하고 좀 더 그러니까 좀 제너럴라이즈된 정의를 소개해 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지금 이 여기서의 논의를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단순한 역학적인 힘에 대해서만 역학적인 벡터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벡터는 크기랑 방향이 함께 정의되는 양을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힘을 여기까지 알아봤어요. 간단하게. 이제 힘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수업에 계신 교수님들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제 힘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핵심 아이디어가 될 평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체가 평형이다. 평형 상태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평형 상태라는 거는 일단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뭔가 안 움직이는 상태잖아요. 가만히 있을 것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 놓인 물체라는 것은 운동의 상태가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운동의 상태는 뭐와 관련이 있다고 했냐면 F가 존재하므로 힘이 존재하면 운동 상태가 변화하는데 그것은 어떤 양으로 기술되냐면 가속도라는 양으로 기술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운동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평형 상태, 운동 상태가 안 변한다고. 그럼 뭐예요? 이 가속도 벡터, 가속도가 제로인 상황이에요. 오케이. 아, 평형 상태다. 그럼 가속도가 0이다.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이 꼭 멈춰 있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등속도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속도가 일정한 것.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도 평형 상태인 거예요. 정지해 있는,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것은 등속도 운동의 특별한 상황, 가장 특별한 상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A가 제로라고 해서 그 물체의 속도가 0인 것은 아닙니다. 오케이. 아무튼 A가 제로인 상황이면 반드시 어때야 되냐면 그 물체에 가해지고 있는 모든 외력, 외부 힘, 그러니까 external force의 합이 항상 0이어야 돼요. 오케이. 지금 이거는 지금 딱 질점과 작용점이 일치하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평형 조건은 질점의 운동과 질량 중심의 운동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물체의 크기가 없는 질점을 고려하기 때문에 간단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평형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약간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물체의 크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물체의 질량 중심과 힘이 작용하는 지점의 위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이 감겨 있는 원통을 하나 생각합시다. 그럼 내가 실을 땡기면 원통이 돌아갈 거잖아요. 그러면 원통의 질량 중심은 어디겠어요? 원통의 중심이겠죠. 근데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 그 원통의 면이에요. 그러니까 반지름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작용점과 질량 중심 간의 거리가 반지름만큼 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쪽에서 힘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힘의 작용점과 질량 중심이 일치하지 않으면 회전이 발생해요. 오케이? 그런 것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회전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반드시 사실은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평형 조건에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양들을 토크라고 하고 그 토크의 합도 제로일 때가 진짜 어떤 부피가 있는 물체가 가만히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토크는 지금 안 배우셨으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를 사용할 거예요. 이 첫 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는 사람이란다. 물체는 어, 외부의 모든 힘 벡터의 벡터 합이 제로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평형을 알려면 벡터 합을 꼭 해야 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일단 벡터를 어떻게 표기해야 될지부터 살짝 해볼 거예요. 이 어떤 역학적인 벡터에 대해서 표기하는 가장 편안한 방법은 이런 실제로 화살표를 하나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화살표만큼 가장 편안하게, 그러니까 뭔가 내추럴하게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면 화살표의 방향이 벡터의 방향이 되면 되고
그럼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해요? 벡터의 크기가 크다면 화살표의 길이를 늘리면 돼요. 그렇죠? 가장 뭔가 편안하게 크기와 방향을 정의할 수 있는 방식이 화살표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딱히 고민 안 하고 이제 벡터는 화살표의 길이랑 방향으로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두 벡터를 더하래요. 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벡터의 합을 어떻게 정할래? 이 A 벡터와 B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의 합 어떻게 할래? 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하냐면 두 벡터의 합은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에 해당하는 벡터로 하기로 했어요. 자, 보시면 여기 밑에 A 벡터가 있고요. 이 B 벡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싹 평행으로 끌고 오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엔 이게 없는데 이 A와 B로 이루어지는 평행사변형이 있을 거잖아요. 그 평행사변형의 이 긴 쪽 대각선을 합으로 하면 돼요. 사실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A-B도 할 수 있는데 A-B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B는 이렇게 반대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인 거예요. 먼 쪽으로의 대각선. 사실은 근데 그거는 B에서 바라본 A랑 똑같아요. A-B라는 건 B에서 바라본 A예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긴하게 쓰실 거니까 알아두십시오. 아무튼 벡터 합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이 먼 쪽으로의 대각선.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벡터를 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럼 두 벡터의 합의 크기는 얼마야? 방향은 알겠죠. 방향은 알잖아. 방향은 요거랑 요거의 대각선의 이 방향. 이 벡터의 방향이죠? 그건 문제 없어요. 크기는 어떻게 정할래? 인 거예요. 크기는 기본적으로 요런 포뮬라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두 벡터의 합의 크기는 그 두 벡터 사이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라고 했을 때 A의 크기, 그리고 B의 크기, 그 다음에 그 두 사이의 사이각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드리면 이 표현은 코오디네이트 인디펜던트한 표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아무 좌표계도 안 줘도 만약에 이 크기 두 개랑 각만 알면 그죠? 만약에 XY 이런 XY라는 좌표계가 주어지지 않아도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벡터의 합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벡터를 좀 더 우리가 편안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이 벡터라는 것은 그냥 좌표계에 무관하게 사실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화살표 하나예요. 오케이? 근데 거기에 우리가 숫자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XY 좌표 같은 좌표계를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예요. 설정.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쪽이 Y 방향, 뭐, X가 이쪽 방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그러니까 잡기 나름이다. 잡기 나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좌표계를 잡으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의 멋짐은 있다 보겠습니다. 아무튼 음, 우리가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코디네이트 인디펜던트한 표현도 있고 이제 실제로 어떤 숫자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좌표계를 도입하면 그때부턴 그 벡터는 주어진 좌표계에 대해서 숫자를 가져요. 지금 저는 여기다가 XY 좌표 평면 좌표를 도입했으니까 이 벡터는 이제부터 두 개의 숫자를 가져요. 오케이? 두 개의 숫자를 이제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도입한 코오디네이트의 좌표계의 기저, 그러니까 베이시스들에다가 이 XY 이것은 X에다가 모자를 썼다 그래서 X 햇이라 그러는데요. X 햇과 Y 햇은 여기에 벡터예요. 여기서 이 X 햇은
요 x축 방향에 요 크기 1짜리 이렇게 귀여운 벡터 하나가 있는 거예요. y도 마찬가지로 y 방향으로 크기가 1인 y축 방향으로의 벡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벡터의 상수배, 그러니까 크기가 1이고 크기가 1인 벡터에다가 숫자 a1을 곱해서, 그러니까 여기를 예시로 들면 크기가 1인 벡터가 있는데 a1을 곱하면 그거의 길이가 늘어나겠죠? 길이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a1이야. 그리고 y 방향으로 a2를 곱해서 1자리에서 얘가 슬쩍 올라가서 a2가 되는 거예요. 이 두 벡터의 합이에요. 자, 보시죠. a2까지의 화살표, a1까지 화살표가 이루는 평행사변형. 이 뭐겠냐면 이 사각형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그쪽의 시작점으로부터 먼 곳에 있는 먼 쪽으로의 대각선. 그게 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벡터의 합이랑 정확히 똑같은 거예요. 벡터의 합을에 대한 컨벤션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평행사변은 대각선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두 벡터의 합은 어떻게 하겠냐는 고민하지 말고, 맞다. 이 괄호로 표기하는 거는 항상 좋은 방식은 아니고요. 좀 컨벤셔널하게 이게 이런 직교좌표계, 직교좌표를 도입했을 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우리가 직교좌표계로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하는 게 편하니까. 왜 이렇게 표기하는 게 편하냐면 두 개의 벡터를 합할 때 요 성분으로 이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애들을 빼고 더하면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두 벡터의 합은 여기 성분을 구분해서 A1 더하기 B1 그리고 A2 더하기 B2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성분을 가지게 되는 새로운 벡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A 더하기 B 벡터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벡터를 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우리 두 가지 배웠습니다. 자, 정확하게 세 가지죠? 자, 힘은 뭐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꾸는 상호작용이고요. 평형. 힘이 평형인 건 뭐야? 하면 물체에 가해지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힘의 벡터 합이 0인 것이에요. 두 가지 배웠어요. 거기에다가 벡터 합은 어떻게 해? 평행사 변형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평행사변의 대각선들을 이렇게 하면 돼. 인 거예요. 됐죠? 이 세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황을 좀 볼까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뭐겠냐면, 지금 여기에 힘 벡터 3개를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힘 벡터 3개를 표기를 해놓고, 얘네들은 지금, 이게 나중에는 요 끝에 추가 매달려서 지금 요 모니터 방향 쪽으로 이 화면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을 가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벡터는 그러니까 중력 벡터예요. 그리고 그 중력 벡터가 3개가 있는데 어떤 물체에 지금 힘이 3개가 받고 있네요. 힘을 3개를 받고 있네요. 근데 이 지금 요 빨간 점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대요.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정지 평형 상태입니다. 평형 상태라는 것은 저 세 벡터의 합이 0이라는 뜻이에요. 세 벡터의 합이 0이라고. 됐죠? 됐죠? 평형 상태니까 정지이면 어떤 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추의 위치, 무게와 추 간의 각도를 잘 조절해서 중간에 있는 물체를 정지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실험을 하려면. 됐죠? 정지 상태를 만들어 놨을 때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셨죠? 정지가 되어 있을 때 그때는 아까 말했죠?
정지 상태는 평형 상태 중에 하나라 했어요. 평형 상태니까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 0이야. 뭐라고 그러면 근데 우린 지금 여기에 작용한 힘 3개를 힘을 다 알잖아요. 뭐예요? 요 힘 3개네. 요 힘 3개 합이 0이라고. 그죠? 그리고 요 3개의 합이 0이니까 이 2개의 합은 얘 마이너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틀린 얘기가 아니죠. 왜냐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FC 벡터를 빼보세요. 그러면은 같은 벡터가 빠지니까 그건 당연히 없어질 거고 말 그대로 이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요 두 벡터의 합, 그러니까 이 FA와 FB의 합이 FC의 반대 방향일 거란 뜻이에요. 정확히 크기도 같고 방향만 반대인 벡터일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뭐 크기가 같다는 것도 이렇게 뭐 표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이 각 3개 만든 다음에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똘똘이들이니까 똘똘하게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이제 좌표계를 멋있게 잡는 멋짐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잡았냐면 이 FC와 같은 방향으로 X축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그러니까 일체 중심이 원점이고 이 방향이 X축, 그거의 수직한 방향을 Y축으로 잡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양들은 이거의 크기도 있지만 각도가 2개로 줄어요. 각도를 2개만 고려하면 돼요. 요거 하나, 이 X축과 FA가 이루는 각, 그걸 세타1이라고 하겠습니다. FB랑 이루는 각은 세타2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이걸 얘기 안 했구나. 각 크기는 아까 중력이라고 얘기했죠? 중력의 예정이에요. 중력은 뭐 그냥 간단하게 mg라고 하겠습니다. 똑같겠죠? 치면이니까 중력과 속도는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튼 자, 이제 이 힘들을 다 합해 볼 겁니다. 이제 자, 다 더해 보자고요. 자, 이제 이 벡터들의 성분을 알고 싶어요. 성분을 합하면 되겠으니까. 자, FA의 성분은 뭘까요? FA의 성분. 자, 이거의 길이는, 이 크기는 중력 크기. 이건 알고 있는 거고요. 이 질량만 알고 있는 거고요. X 방향의 크기는 얼마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얘 코사인이잖아. 요 X축 방향의 성분은 코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벡터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맞죠? 그리고 Y축도 당연히 사인이죠. Y축은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끝났네. FB는 코사인은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펜을 써야겠다. 코사인은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코사인 세타 2가 될 거고요. 여기엔 마이너스가 붙을게요. 왜? 나는 지금 이 위쪽 방향을 플러스 y로 잡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분해된 y축 방향의 성분은 마이너스일 거예요. 맞죠? 그리고 FC는 x축이랑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우리가 잡은 좌표축에서, 그러니까 얘 y축 성분은 우리가 잡은 좌표계에서 0이에요. 그러니까 막 잡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막 좌표계를 이걸 좀 지워볼까? 좌표계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잡으면 좀 더 복잡해지겠죠? 여기가 0이 아니게 될 테니까. 좌표계를 예쁘게 잡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과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Y축은 0이고요. X축은 그냥 힘의 크기, X축으로 다 이렇게 딱 정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mcg가 되겠다. 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거 성분 다 알았으니까 이 식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두 성분의 각각의 합. 여기 살짝 지우고.
이 성분과 이 성분의 합, 요 합 벡터잖아요. 그 합 벡터의 합이 FC 벡터에 마이너스 붙인 거의 그 X 성분이잖아요. 그게 바로 바로 위의 식입니다. 이 두 성분을 합했더니 요 마이너스 MCG에 마이너스 붙인 거 MCG와 같을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Y축이겠죠? Y축 이 두 개를 합했더니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해서 0이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걸 이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개의 크기가 같다가 되는 거예요. 쉽죠? 아니 어렵지 않죠? 어려우면 안 돼요. 간단한 세 가지를 통해서 계속 출발하는 거예요. 평형이야? 정지야? 그러면 너는 힘의 합이 0이네. 그러면 힘들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만 하네. 그리고 내가 좌표계를 이렇게 잡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잡아서 벡터들의 성분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성분들을 단순히 합해서 관계식을 이끌어냈어요. 저는 지금 다 앞에 있는 내용들로만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로만.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식을 얻었죠? 갑자기 몰래 G가 사라졌는데 양변에 G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약분했어요. 원래 이렇게 했지만 넘어갑시다. 그래서 요걸로부터 이제 어떤 관계식을 얻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막상 보니까 좀 잘 안 보이네. 그래서 저는 이 1번식의 양변을 제곱해 보기로 했어요. 제곱을 하면 이거 제곱 그리고 이놈 제곱 얘죠. 이놈 제곱은 얘예요. 그리고 그 뭐식이냐? 이거 완전 제곱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플러스 2ab 그죠? 그러니까 2ab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C의 제곱이 여기, MC의 스퀘어가 여기에 있고요. 근데 이것만으로 뭔가 정리가 좀 안 돼. 그래서 살짝 트릭을 한번 써봤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놈을 더하고 뺐어요. 그래서 얘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크로스텀이랑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놈을 사인으로만 바꿔서 뺐다가 더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인의 텀은 이 2MAMB가 공통이니까 그러니까 좀 줄였으면 코사인 1, 코사인 2 빼기 사인 1, 사인 2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 수능 보셨으면 익숙한 포뮬라일 거예요. 뭐겠어요? 이게 코사인의 세타 1 빼기 세타 더하기구나. 세타 1 더하기 세타 2잖아요. 세타 1 더하기 세타 2? 사이각이네. 뭔가 괜찮게 나왔어요. 사이각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우리 아까 합은 사이각이랑 연관이 있다며. 뭔가 각이 보이죠? 그 다음에 그건 좋은데 이 뒷놈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이 뒷놈은 해결할 수 있어요. 뭘로? 얘로. 거짓말처럼 2번식이 영웅처럼 등장을 해줬어요. 여기서 이 뒤쪽 항만 보면 여기 뒤쪽 항만 MB랑 sin 세타 2가 MA sin 세타 1이랑 같다 라는 관계식을 우리가 앞에 얻었잖아. 여기 MA sin 세타 1도 있네. 그러면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다 양변을 제곱해봐요. 이렇게 MA 제곱 더하기 sin 제곱은 MB의 제곱에 sin 제곱 sin 세타는 각각 세타 1, 세타 2. 그러면 이거의 2배니까 하나는 이렇게 남기고 하나를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요 놈이랑 요 놈은 만나면서 뭐가 돼요? 요 MA가 돼요. 그리고
요 mb제곱은 여기랑 만나서 코사인 더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니까 요 mb 스퀘어가로 딱 간단하게 떨어지네요. 야, 신기하네. 그러면 계산이 다 끝났네요. 2는 이제 흡수돼서 다 없어졌고 얘는 뭐가 됐어요? 2MAMB 개수에다가 코사인 여기 써놨던 코사인 1, 코사인 2, 사인 1, 사인 2 빼기 하면 코사인 사이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C 스퀘어는 그대로 놔두고 이거 어디서 봤죠?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도 보셨을 j 코사인 공식과 비슷하네요. 아니, 같은 거네요. 같은 식이 나와버렸네요. 아무튼 그래서 우린 간단하게 두 벡터의 사이각을 가지고 이런 관계식, 단순한 관계식을 한번 유출을 해봤고요. 살짝 지워야겠다. 이렇게 유출을 한번 해봤고요. 좀 더 직관적으로 쓰고 싶어서 저는 이걸 코사인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선택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MC를 몰라요. 만약에 MC를 몰라. 근데 MA랑 MB 이거를 조금 이렇게 지우고 여기를 내가 만약에 몰라요. MC를. 근데 내가 MA, MB는 알고 사이각도 알아. 그러면 나는 이 MC라는 질량을 측정을 안 해봐도 MA, MB 그리고 사이각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 요 공식을 써서 우리가 실험을 진행할 때는 측정량이 MC가 될 거고요. 나머지 MA, MB 사이각은 주어진 값,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절하는 양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의 이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한 값이랑 저울로 측정한 값이랑 비교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그건 조금 재미없어 보이고 그것보다는 세 개의 질량을 할 때 우리가 대부분 그 질량을 매달고 측정하니까 그래서 좀 저울로 측정한 거랑 계산값을 비교하는 게 조금 재미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질량을 측정해서 우리가 안다고 합시다. 그걸 믿고 가자고요. 그 세 개를 알면 이 FC를 이 각도상 제로에 위치시켰을 때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포멀리즘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마이너스 이 180도 방향으로 반드시 그 질량 하나를 고정을 시켜놓고 두 개만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실험 동안에 반드시 이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쵸? 왜? 제가 지금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것들은 얘가 딱 마이너스 x 방향에 있다고 가정하고 한 거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려면 다른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더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MC가 마이너스 x축으로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세 개의 질량을 안다면 사이각은 평형 상태를 이루어주는 사이각은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고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MA가 1이고 MB가 2고 얘가 3이야. 그러면서 그때 FC를 이 3짜리를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X축으로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 A, B를 조절시켜서 얘를 평형 상태를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이 식을 계산했더니 요 사이각이 45도가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얘를 45도를 안 맞춰봐도 그러니까 양아치처럼 이렇게 그거 안 해봐도 무조건 45도야 라고 우겨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론값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 그런가 진짜 이거 45도로 놔둬보자 하면 그게 측정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측정해보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죠?
그러면 측정해야 될 것도 간단해요. 자, 실험의 순서가 뭐가 되겠습니까? 뭐 장비들은 뭐 이렇게 세팅을 하겠죠. 세팅을 하고 질량을 3개를 매달아요. 질량을 재요. 오케이? 질량 3개를 재고 그 다음에 하나를 여러분들 실험 기구를 이제 실습 영상을 보시면 각도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0도 뭐 아니면 180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다가 하나를 고정해요. 걔는 이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매달아 놓은 다른 방향으로 매단 2개의 줄을 각도를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운데에 있는 물체가 고정이 되는 정지 상태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형 상태가 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사이각이 45도가 되면 이 질량 비에서 45도가 되면 뭐 멈출 것 같은 거야.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45도 근처를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평형 상태가 되는지. 그러면 실제로 평형 상태가 됐을 때 각도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각도기 보고 읽으면 되겠죠? 그게 측정 값이에요. 오케이? 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마지막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2번 식으로 계산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측정할 것은 무엇이다? 실험값과 이론값으로 정해질 것은 바로 이 세타1 더하기 세타2, 즉 이 2개의 사이각입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살짝 지울게요. 이 FA와 FB의 사이각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볼 이론값이고 측정을 해볼 실험값이에요. 오케이? 됐죠?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뭐 장황하게 떠든 것 같은데 핵심은 저는 힘의 평형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을 가졌는지, 그리고 힘의 평형과 벡터 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벡터 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했고요. 벡터 합을 실제로 해서 사이각이 이루어야 하는 관계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검증하셔야 하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여러분들이 검증하셔야 하는 이론적 모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값은 요 사이각이고요. 이 MA, MB, MC는 알려진 값이고 그러니까 측정해서 알고 있는 값으로 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뭘 하셔야 되는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없이 실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즐거운 실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